네, 반갑습니다. 김종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사료에 이어서요, 주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화론 최명길의 글에 대해서요, 긴 글을 앞부분만 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편에 걸쳐서 볼 건데요.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줄에서요. 한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 구조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서 향후에도 꼭 써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법 구조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요 여기라고 하는 글자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령이라고 하는 글자, 요 네 글자인데 이 네 글자를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구조를 모르면 뭐 함께 하다, 그 다음에 그것, 없을 무자에 안녕할 영, 뭐 이렇게 이제 뜯어서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기억을 해 두시냐 하면 여기,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무령, 그 다음에 B. 자, 이렇게 이제 문장 구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해석은 어떻게 해 두셔야 되느냐 하면 A라기보다는 B가 더 좋다. 그런 식으로 꼭 해석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요. 여기 A, 무령 B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면 A라기보다는 B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문장 구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다시 한번 더 그걸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무령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것 네 글자보다는 요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해서 보존한다. 그러면 결국은 강화를 해서 보존, 여기에서는 이제 나라를 보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화를 해서 나라를 보존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겠죠. 강화를 해서 나라를 보존하는 것보다 뒤에 있는 이것이 더 낫다. 어떤 겁니까? 의를 지켜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더 낫다. 자, 요 해석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 문법, 구조를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무령. 그래서 뒤에 나오는 A보다 B 하는 게 낫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요. 혹시 이런 식의 한자 사례가 나오면 해석을 그대로 해 두시면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또 우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또 말하기를 이렇게 되겠죠. 왈. 그 다음에 내유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 유라고 하는 글자는 뭔가를 이렇게 선포하거나 가르치거나 깨우치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 문제는 역시 이 내유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역시 그 당시에는 좀 상용적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어떤 사람이 보내온 편지 같은 것을 높여서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근데 그 글 자체를 누가 나한테 글을 보내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겠지만 이 당시에 이것을 좀 높여 부른다고 했을 때 누가 나한테 내유를 보내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까지 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또 말하기를 그 보내온 편지에서 운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앞에 5글자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핵심들을 다시 한번 더 보시죠. 또 말하기를 보내온 편지 속에서 자, 이제 갑니다. A. 강화하여 나라를 보존하는 것보다 의를 지켜서
나라를 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자가 되겠죠. 이것은 그 다음에 이의 네 자인데요. 보통 이거는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사람인과 신하가 나오는데 이건 한꺼번에 그냥 신하라고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킬 숫자에 네, 절개,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것은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 말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끝에 네, 귀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어조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최명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짤막한 글 속에서는 어떤 얘기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화의를 맺어서 굴욕적으로 자, 이거는 제가 집어넣은 건데요.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시죠. 굴욕적으로 화의를 맺어서 나라를 보전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의를 지키는 게 더 낫고 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민길이 바라볼 때는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살 얘기가 아니라 신하가 군주에게 절의를 지킬 때 하는 말이다. 어떻게 그것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말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한번 지우면서 다시 해석을 하고 다음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말하기를 편지 속에서요. 강화하여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절의를 지켜서 것보다 절의를 지켜서 나라를 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하가 절의를 지키는 말이다. 그래서 절의를 지킬 때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최명결의 주장의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어떤 한자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지압이 붙자부터 나오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제 지압이 붙자가 제일 앞에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지압이라는 의미보다는 대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저 불 아니자가 들어가 있고 스스로 그 다음에 헤아리다 힘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헤아릴 양 이렇게 되는데 스스로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자, 이 5글자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대저 스스로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가볍다. 가벼울 경자죠. 자, 가볍다. 그리고 큰 소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큰 말이니까. 그래서 가벼이, 쉽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문장 전체 해석은 일단 이렇게 뚝뚝 끊어서 하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특한 글자.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독특한 글자라고 보는데요. 가로 횡자가 나와 있고, 횡설수설할 때 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북도들 도자인데요. 자, 북도들 도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견양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견양이라고 하면은 개와 양인데, 뭐 요즘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만, 이 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뭔가를 굉장히 낮추어서 부를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견양의 분노, 노자입니다. 자, 분노인데요. 그러면 견양의 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견양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전체 흐름상 오랑캐가 침범하고 여기서 당연히 오랑캐는 여진족, 후금, 그 다음에 35년, 6년이 지나가면 청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오랑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랑캐의 분노를 북돋아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오랑캐의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요. 문제는 이 횡자입니다. 그래서 이 횡자 자체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가로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 갑작스럽다 또는 갑작스럽게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변두리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변두리, 가로 이런 것으로는 약간 해석이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좀 갑작스럽게 라는 네,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것이 딱히 뭐 부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대전은 해석 안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아주 가볍게 큰 소리만 뻥뻥 쳐서 오랑캐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종치 끝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을 일으킨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날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생명과 영혼 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백성을 또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민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생민으로 놓고 본다면 역시 백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알려져 있는 뒤에 단어가 있죠. 도탄입니다. 그죠? 진흙 도자에 물론 이제 길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도탄할 때는 진흙과 숯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흙에 빠져 있고 숯에 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도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용어로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생령 도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를 보신다면 네, 종, 그 다음에 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종묘와 사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묘와 사직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네, 피혈자와 먹을 식자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니불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묘와 사직에다가 피혈자와 식자를 붙여놨는데 일반적으로 이 혈식은요.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냐 하면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게 제사의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이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TV 방송에서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제 돼지라든가 아니면 살아있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제사상 위에 올려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올리는 것. 그래서 피 흘리는 산 짐승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는 것. 그래서 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제사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종사 불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해석 되셨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를 보면 그것은 곧 즉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한자는 많지만 실제로 중요한 단어는요. 요 단어이죠. 허물 과자가 보이고요. 자, 허물. 그 다음에 익을 숙자. 뭔가 익어가는 거. 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계란을 완숙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다 이런 것으로 뜻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도 쓰느냐 하면 누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구.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읽다라는 것보다는요, 누구라는 의미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숙대라고 해서 대자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크냐,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 글자가 핵심인데요. 과, 숙, 대.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 허물이 누가 더 큽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들은요, 그냥 어조사하고 문장을 만들어 가는 데서 좀 길게 아마 붙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지우면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요. 자신 스스로가 힘을, 여기 힘이 먼저죠. 력, 힘을 헤아릴 양, 헤아리지 않고서, 대저, 대저,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서 가볍게 큰 소리를 치고, 아니면 큰 소리를 쳐서 대견양, 견양이죠. 오랑캐의 화를 불러일으킨다. 북돋운다니까 불러일으킨다. 갑자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갑자기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시요.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가볍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요. 종국에 가서는 생령,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종사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누가 더 큰 잘못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누가 더 잘못이 큽니까? 라는 얘기는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켜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사직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크다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역본들을 본다면 제일 마지막에 문장을 뭐라고도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보다 허물이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현대 많은 분들이요, 현대에 이르러서 주전론과 주화론을 바라보면서 어느 쪽도 잘못했다는 해석을 보통은 잘 안 하죠. 그만큼 이 당시에 정묘호란과 특히 이제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주전론이나 주화론이나 그 당시에 충분히 다 타당한 주장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을 두고서 오늘날에 굉장히 비겁한 사람 아니야? 뭐 친일파랑 그 유사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주장은 굉장히 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 다음에 화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둘 다 좀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주화론 부분에서, 최명길의 주화론 부분에서 앞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최명길의 주장 중에서 주화론의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뒤에서 다른 사료를 통해서 뒷부분의 주화론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른 사료 뒷부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